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다시 강화하는 가운데 친서방 간 대치 전선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나토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지원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해진 얘기 중에 하나가 전술핵 배치 부분인데 네, 벨라루스가 좀 민감한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볼 때 서방의 폴란드 그리고 발트 삼국 중에 리투아니아라든가 그 라트비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네. 반은 이게 서방에 이렇게 국경이 열려 있는 지역이죠. 네. 거기다가 또 지금 루카셴코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국내적으로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 배치를 통해서 서방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라든가 무기 제공 여러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표시 플러스 결국은 그 루카셴코 이후를 좀 생각할 때 네. 러시아의 그 통제하에 둬야겠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고 메시지라고 하면 이른바 쓸 수 있어라고 하지만 안 쓸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또 막상 안 쓸 것이냐? 왜냐하면 이 배치하는 것 자체는 또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러시아의 이제 통제는 주지만은 그 나라 지역에 가 있다는 거는 그 나라로의 어떤 중립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안보상의 중립지대거든요. 네. 버퍼존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거기다 배치한다는 것 자체는 그쪽으로 더 이상 러시아의 영향권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변화를 깨하지 마라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경고는 지금 뭐 F-16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메드베데프 지금 안보실 부의장이 베트남을 방문 중인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투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뭐 전술 핵무기를 이제 서방이 제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등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약간의 강성 발언을 어떤 크레물린에서의 이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이 주변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와 점령지에 공격을 받았다. 네.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봄철에부터 좀 강하게 그렇죠.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까? 지금 되게 이제 반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아직 이게 이제 반격한다는 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비밀에 붙여져 가지고 기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전에 소위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말하자면 후방에라든가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부 뭐 이런 것들을 좀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활동의 이제 일환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흑해에 있는 뭐 정찰 함정을 드론 하선으로 공격을 했다든가 지금 일부 러시아 국경 지역에 이제 공격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아무래도 그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러시아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 950km에 이르는 긴 지금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 휴전선의 3배가 되는 긴 그 전선에 참호도 파고 그다음에 지뢰도 묻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지금 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첩보 이송을 통해서 약한 고리가 어디냐 하는 걸 이제 테스트도 할 겸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의 용병 기업이라고 하네요. 바그너 그룹.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용병 기업. 용병 기업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그 프리고진이라는 푸틴의 이제 일종의 요리사라고 알려졌는데 이제 이 재벌가는 약간의 이제 그 상트에서 그 식당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본인도 또 감옥에 갔다 온 좀 이렇게 과거 행적이 그렇게 썩 훌륭한 좋은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그 감옥수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을 감면해 주든가 사면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만 명 뭐 어떤 경우에는 한 5만 이상을 그 감옥소 형무소에서 그 리크루트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를 이제 군인들보다 더 용맹하게 싸운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런 이제 바흐무트 같은 굉장히 어려운 혈전지에 투입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이 그 전사나 다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프리고진이 이제 그런 애국심에서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 그거를 굉장히 그 강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이런 그 지휘부는 무능하고 자기한테 포탄도 안 주고 저 일을 잘 못한다 하고 굉장히 그런 SNS 통해서 자기의 그 입지를 굉장히 그 광고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크렘린으로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 이런 걸 좀 그 추구를 하니까 놔뒀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군의 그 전선의 지휘 감독이라는 게 단일화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와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라는 제 대표가 막 자기가 군복을 입고 전선에서 막 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지휘부에 혼선을 주면 안 되겠다. 바흐무트가 일단 점령이 됐다니 빠져라. 해가지고 지금 약간의 그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의 이제 성격상 이게 그냥 그걸로 좀 조용히 있겠느냐 하는 이제 뭐 서방에서 보면은 상당히 혼선을 장악하니까 좀 그 도움이 된다고는 봤을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양면을 가지고 있던 아주 위험한 인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지역 중에 하나가 네. 벨고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러시아군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당연히 이제 국경을 맞댔으니까 우크라이나 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다. 네. 이 무장 세력이 혹시 네. 약간의 반란의 느낌 아니면 네. 러시아 내에서 맞습니다. 이제 네. 이런 느낌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방이나 여러 저 정보기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네. 결국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군 기관하고는 이렇게 그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아하. 군 정보기관에 이제 특수 활동을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전쟁에서 누구든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입도 하게 하는 지원도 하고 예. 뭐 이런 연계를 가지고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의용 군단이 뭐 러시아 반 푸틴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이제 크레므린의 이제 권위를 실추시키면서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이렇게 대반격에 앞서서 이런 그쪽에 있는 병력이라든가 이런 걸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우크라이나하고 연관된 활동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서방에서 미국을 비롯한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돈도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무기도 네.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군 장비를 러시아에 사용하지 말아달라.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확전,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일어난 전쟁이지 미국이나 나토가 여기에 직접 개입해서 싸우지는 않겠다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서 네. 조금 좀 보통의 전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전이고 네. 그리고 핵무기는 서로 쓰지 않는 걸 서로 이제 생각하면서 치러지는 전쟁이라서 거의 2차 대전 방식으로 포탄을 많이 쓰고 참호전을 하고 뭐 이런 형국의 이제 재래식으로만 운영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는 대주는데 그것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써라 하고 지금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이 전제를 달아놨는데 지금 이 이제 민병대라든가 이런 그 빨치산들을 동원하면서 아마 미군이 쓰는 그런 그 장갑차라든가 험비 그런 그 찝차를 좀 사용하게 했는 걸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차량들이 이제 부서지고 결국은 그 파괴된 흔적들이 다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미 측의 이제 참모부에서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아니 자기 나라 내만 이거 부서지는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상대방도 공격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이제 울분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런 무기를 받고 그 계속 전쟁을 치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제한된 여건 하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서방은 서방대로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적절한 수위로 지금 조절하게 하면서 어떤 면에선 주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외신에서도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크렘린궁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 당시 이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자작극일 수 있다. 네. 우크라이나를 일부러 좀 자극하는 네. 자작극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정보 당국에서는 아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보안군의 비밀 작전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이거? 지금으로 그 지금 전쟁 중에서 뭘 확정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크레물린이 발표를 하기를 네.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가 했다. 근데 그 뒤에는 미국이 다 사주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군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수단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국방부에서 이제 파악을 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특수부대, 네. 정보부대가 이건 비밀리 작전을 행사해 왔다. 그럼 뭐 CNN에 나온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러시아 전 국회의원이라는 일리아 뭐 포노마레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이런 빨치산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조직하고 행동하는 데는 우크라이나의 이제 특수부대가 연루됐을 가능성 예. 이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미 정보 당국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그거는 뭐 아닌 걸로 또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리크된 그 노출된 미 정보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러시아 내를 공격하려고 하는 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미국이 많이 말렸다 하는 걸 아는 거 보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미국이 나서서 뭐 크레물린을 어떻게 해라라지는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뭐 그렇게 미군이 직접적인 공격 부분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크렘린궁 자체를 일단은 공격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복선이 여러 가지 깔렸죠. 뭐 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러시아를 생각하고 이게 전쟁을 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너무 확전을 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로 던지는 건지 실제로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온 액면 그대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푸틴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런 사무실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라고 네. 대우해 있지 않았다.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앞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양식, 즉 무기와 포탄, 네. 총알 네. 이런 탄약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네. 보니까 네. 러시아가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런데 그 부족한 탄약이 네. 북한에서 좀 네. 지원이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 대사,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뭐 북한에 있는 뭐 마체고라라는 대사는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해야겠죠. 예.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정황에 대해서는 그 백악관 조정관이 얘기를 해서 증거를 내고 작년 12월에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안보리의 그 전문가 그 그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예. 스스로 만든 결의까지 이게 그 훼손하고 위반하면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경론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아니다. 저 아까 프리고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약간 이게 빼는 모습이죠. 네. 그렇지만 하여간 그 판매를 하고 계약이 성사됐다까지는 여러 가지 그 증거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중간에 거래했던 사람이 또 슬로바키아의 또 무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상을 미국의 그 재무부의 그 통제국이 있거든요. 제재 명단에다 집어넣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무기가 얼마나 갔는지 실제로 갔는지는 직접 확인이 안 된 상태지만 정황이 상당히 심증이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 서방의 지원을 많이 요청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게임 체인저라거나 F-16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약간 뭐
해줄 수 있다라는 느낌은 네. 주지만 또 막상 또 해라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할 수 없이 준다라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뭐 폴란드, 네덜란드, 일본 국가는 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시작했으면 언젠가는 줘야죠. 근데 그 시점이 어디가냐 되는 건데 이걸 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지금 대공 그 미사일 그러니까 공습을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미사일로 그걸 방어를 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그게 점점 고갈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미국 거라든가 뭐 패트리어트를 갖다 쓰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몇백만 불, 뭐 몇십만 불 하니까 그게 선별해서 써야 하는데 이게 방어망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제한되니까. 이 그 전투기로서 그걸 커버하겠다는 게 첫째 목표고요. 둘째는 이제 공습을 할 경우에 이제 반격을 할 때 이제 전선에서 투입도 해야 하고, 그렇죠. 특히 공중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160대 정도 전투기가 있었는데 한 3분의 1이 지금 손실이 됐대요. 그리고 또 부품이 이제 그 대개 미국이 뭐 이런 거라서 네. 부품이 제대로 없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제 비행기를 하면 뜨려면 이제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비행기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세대별로 그 뭐라고 기종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대 뭐 최근에 나온 거는 한 2억 불 정도 되고 네. 한 20년 전 나온 거는 2천만 불 되고 뭐 소나타도 여러 그 그랜저도 여러 등급이 있듯이요. 그래서 특히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러니까 4.5세대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 없는 그 정도를 주면은 상당히 뭐 제공권 확보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4세대 정도 뭐 우리가 탑건 2에서 나오는 뭐 3세대 뭐 이렇게 하고 5세대하고 싸우는 건요. 조종사의 역량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 F-16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하겠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이 미국 측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예. 어쨌든 상징적으로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나토의 그 장비 체제에 통합이 될 거니까 결국은 이제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지난번에 이제 젤렌스카 여사가 왔을 때 네, 비살상 무기 지원 얘기하고 네, 네. 또 G7에서도 비살상 무기 지배 네. 제거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외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미국의 우리나라가 비밀 협의를 통해서 미국에 포탄을 이송 중에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갈 거다.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비살상 무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조태용 안보실장은 지금은 아니다. 네. 라고 했지만 전황들을 보고 추후 검토하겠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글쎄요, 뭐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그 조건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의 연장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이제 비살상 무기 불제공의 원칙이 이런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뭐 그 동맹의 입장 그리고 한반도라든가 한러 관계에 대한 안정적 관리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움직였던 우리 정책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은 그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검토와 또 그 파급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그 설명도 좀 돼야 할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그 큰 변화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그 여론 관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러시아는 크레물린은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기 제공 시 한국은 어느 정도 이런 분쟁에 개입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를 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할 텐데 상당히 무슨 연유인지가 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나토 7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참석을 윤 대통령이 조율 중인데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를 또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기시다 총리도 갔다 왔죠.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G7 뭐 의장국 자격으로 갔다 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비살상용이 아닌 그 지원설도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한국도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에 대해서 우리 우리 대통령실은 이제 부인을 했는데 네. 뭐 이걸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방문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문한다는 그 의미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군을 가는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입장이 정리되는 게 우선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이제 방문이 있을 때는 네. 뭐 EU에 가입을 시켜주겠다든가, 뭐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든가, 무기를 특별히 더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이 제공이 됐고, 네. 일본의 경우는 좀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작년에 이어서 16억 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적 경제적 지원이죠. 근데 기시다가 가면서 55억 불 추가로. 그러니까 거의 71억 불에 해당되는 지원을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하겠다. 뭐 저 지뢰 재건이 뭐 그다음에 농업이니 뭐 여러 가지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2억 3천만 불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경제적 지원 문제를 떠나서 네.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이런 전 세계 질서의 이제 변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문제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서 그걸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보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가 다 차이가 있는 데서 발생한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침층 고려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입장 변경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거고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유럽이라든가 동북아라든가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외교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사 보내서 중재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다 이제 계셔 보셨으니까 이 중재가 되겠습니까? 대개 지금 제가 그 러시아 근무했을 때 중국 대사 그 정치인도 했던 그분이 지금 나섰던데요. 네. 우선 그분을 상징적으로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중재하자는 게 어떤 영토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냥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라. 현상에서 서로 수용해라 하는 게 아마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아마 지금 젤렌스키도 아니 푸틴도 아마 다 지금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은 이제 지금 대공세가 어느 정도 서로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겠다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가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야 그렇게 될 텐데 중국은 이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평화적인 그런 중재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행보로 일단 성과는 없더라도 나는 할 바 했다라는 약간의 기록을 내기 위한 건데 뭐 기록이 내서 정말 성과가 된다면 뭐 환영할 만하지만 그렇게 구조적으로라든가 이런 서로의 안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중국이 뭔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대안을 내줘야 하는데 그냥 정치적인 해결을 해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